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8년 6월 모평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딱히 제가 여러분들께 이거에 관련해서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아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민주친 이 시대와 관련된 체험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시대에는 정착생활, 강가 바닷가, 농경시작. 자, 요것만 보면 여러분들 뭐가 눈에 들어오시죠? 신석기 시대이죠. 그죠? 그럼 신석기 시대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고인도 묘형 쌓기는 청동기죠. 그 다음에 금관 모양 제작은 뭐죠? 찰기죠. 자, 그 다음에 빗살무늬 토기 만들기, 이게 답이죠. 그죠? 3번이죠. 그 다음에 찰가보 복제, 이거는 찰기죠. 세형동건과 겉붙이 짝 맞추기, 이것도 사실 철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동검에 대한 내용인데요. 비파형 동검과 세형 동검 둘 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동검의 형태입니다. 비파형 동검은요, 청동기 시대에 만들어진 동검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굉장히 그 똥똥하게 생긴 그거 있잖아요. 약간 요렇게 해서 약간 제가 좀 그림이 좀 이상한데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밑이 굉장히 뚱뚱한 게 있어요. 이게 비파형 동검이고, 이 세형 동검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철기 시대에 만들어졌는데 진짜 이렇게 얇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얇은 이렇게 청동검처럼 생긴 게 이게 바로 세형 동검이 되겠습니다. 그래, 답은 3번이고요. 자, 2번입니다. 자, 가에 들어갈 장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시간순으로 본 삼국 통일 과정인데요. 자, 보면 안시성 싸움이죠. 안시성은 먼저 고구려와 당나라와 싸운 거죠. 그죠? 다음, 외병이 백강전투에서 패배라. 이거는 백제 부흥운동이에요. 백제 부흥운동은 그 백제가 멸망하고 나서 이제 부흥 운동이 일어난 그 이 지역에서 이 외병과 함께 이제 외병이 지원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 백제 부흥운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일본군이 오는데, 이 일본군과 함께,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 이제 왜군이겠죠. 왜군과 함께 누구랑 싸웠냐면 역시 당나라와 싸웠어요. 그런데 당나라 쪽이 이기게 된 전투가 바로 백강이라는 강에서 해전인데, 해전에서 대패를 하게 돼요. 그다음 고구려가 멸망하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이 안에 들어가야 될 최소한의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느냐? 바로 나당 동맹군이 백제를 멸망시킨 거. 이 두 내용 중에 하나만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자,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했다. 발해는 뒤에 내용이죠. 그죠? 미천왕은 언제예요? 이 문제의 이전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시다. 안시성 싸움보다 이전일까 이후일까? 자, 요거는 일단 안시성 싸움 이후긴 하지만 뭐예요? 발해라는 나라 자체가 고구려가 멸망하고 나서 이제 있는 게 이게 1번이죠. 그죠? 그래서 1번 아니고요. 미천왕은 어디에요? 여기에 들어가죠. 그죠? 3번 진흥왕 한강유역 차지하다. 이것도 여기에 들어가죠. 자, 먼저 5번 강개토 대왕이 신라를 도와 외병 격퇴하다. 그것도 여기에 해당되죠. 그죠? 답은 4번입니다. 나당 동맹 성사시킨 거. 그죠? 자,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되겠고, 자, 3번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자, 수상구 시도 혼란기에 양민들이 노비가 되었다. 자, 즉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양민 애들이 노비가 되었다. 자, 이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노비한건법을 실시해서 이런 사람들을 회복시켜줬다. 자, 이거는 광종에 대한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광종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이에요. 첫 번째, 균역법 실시한 건 영조죠. 이건 조선이죠. 두 번째, 과거제 실시한 거는 이거죠. 답은 2번이죠.
3번 칠정산 편찬한 거는 언제냐면 세종시니까 이것도 역시 조선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정동해성 폐지한 거는 공민왕 때 일이죠. 고려가 아닌데 이건 고려 말이죠. 그리고 지금 광종 이거는 고려 초에 있었던 왕이었고요. 그죠? 수원왕성 건설한 거는 정조죠. 정조는 조선 후기죠. 영조를 조선 후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걸 좀 꺼낸 것은 누구 때문이냐면 바로 광종 때문에 그래요. 광종의 업적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종이란 왕은요, 먼저 이 정책들의 목적을 아셔야 돼요. 광종 이전에는 이제 태조가 역분전해주고 이런 공신들을 후하게 대접해주는 바람에 귀족 즉 호족들이 성장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왕권을 좀 간섭을 하거나 또 좀 왕권에 대항할 수 있을 정도의 세력을 형성했던 것들이 바로 후삼국 시대의 호족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태조가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했단 말이죠. 결혼을 하죠. 예. 뭐 23명의 부인을 두고 그런 정도로 호족들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혼인 정책도 하고, 그다음에 딸이 없는 집안에서는 왕치의 성을 하자는 사성 정책 이런 것들을 했단 말이지. 그랬는데 이 태조가 죽고 나서 문제가 뭐냐면 후계자 싸움이 시작이 돼요. 워낙 이제 태조 왕건의 씨가 많이 뿌려지다 보니까 태조 왕건의 왕건들만 해도 이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지. 그럼 각자가 서로 나는 왕이 될 그 명분이 있기 때문에 각 호족들이 자신의 이해 타산에 맞게 지지하는 왕자들에게 이게 붙기 시작을 합니다. 즉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권력 투쟁으로 이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호족들을 위시로 한, 그러니까 왕자들을 위시로 한 호족들의 권력 투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광종이 왕이 되었거든요. 치열하게 싸움 끝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호족들이 자꾸 커지는 것을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목적은 호족 견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족 견제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냐면 첫 번째 노비안건법이라는 것을 해요. 그래서 이 노비안건법의 의미는 뭐냐면 억울하게 노비된 자, 그다음 이런 사람들을 평민으로 회복시켜주는 것이 바로 노비안건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과거제를 실시를 했는데요. 과거제 실시를 한다는 것은 과거가 뭐예요? 유교죠. 지식 능력을 지닌 인재를 등용하겠다는 뜻이죠. 그죠? 네. 그럼 세 번째, 이러한 광종의 개혁에, 즉 이제 광종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 위에 있는 이 두 개의 정책만 보더라도 이거는 귀족한테 어때요? 굉장히 불리하죠. 즉 이 당시에 귀족은 뭐예요? 호족이잖아요. 호족이 굉장히 불리하잖아요. 이해되세요? 자, 노비안건법을 해서 이 노비된 누구의 노비? 호족의 노비를 평민으로 회복시켜준다는 거잖아. 맞죠? 그 말은 즉슨 호족이 이렇게 자기 이 재산 불려나가는 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막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노비안건법이 그런 의미였고, 과거제 실시한다라는 건 뭐냐면 이 호족들이 불교를 믿고 이런 사람들이 어쨌건 뭘 공부를 해야 돼요? 유교를 공부하게끔 강제를 시키는 거잖아. 즉 자신의 그런 권력과 자신의 지위를 가지고 출세를 하지 못하도록 과거제를 실시를 하는 거잖아. 그거 역시 누구를 견제하기 위해서요? 호족을 견제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에 반대하는 귀족들이 이제 노골적으로 반대하기 시작을 하고, 이러한 호족들을 광종은 무자비하게 숙청을 해요. 숙청을 한다는 건 제거한다는 뜻이죠. 반대파를 제거를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광종 다음에 나오는 이제 성종 때에 이뤄서 다시 한번 신하들과 이게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며 나라를 키울 수가 있게 된 거야. 즉 광종이 왕권을 그러니까 자기 왕권 강화를 시켜놓고 자신의 후손에게 물려줌으로써 그 후손은 자신을 따르는 신하들하고만 정치를 하기 때문에 신하와 왕이 서로 협치가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광종이 이렇게 자기 손에 피를 묻혔기 때문에 성종이 이렇게 편안하게, 뭐 편안하게는 좀 그렇지만 나라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협치를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지. 마찬가지예요. 조선도 마찬가지로 태종이 자기 손에다가 피를 묻혔기 때문에 세종대왕께서 이제 자기 신하들과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집현전을 열어서 한다든지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전부 협치예요, 협치. 의정부 서세제를 어떻게 보면은 재상들을 활용했다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미 그 정도의 왕권을 다져놨기 때문에 위에서, 그러니까 아버지 때에서 다져놨기 때문에 아들이 그 왕권을 가지고 편안하게 정치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이 광종은 또 무엇을 했냐면 자신을 황제라고 부르도록 했어요. 즉 고려의 왕을 황제로 올려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황제 관직역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독자연호를 사용하게 합니다. 독자연호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과거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하자면, 이 과거제를 주장한 사람은 고려인이 아니에요. 중국에서 넘어온 쌍기라는 사람이 건의를 했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우리가 광종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에 경제상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자, 문익점,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문익점이 모카시앗이에요. 그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또 뭐 시기를 따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대략 이게 1360년이고요. 이때는 고려 후기예요. 그럼 고려 후기의 상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우리가 고쳐서 풀면은 되겠죠. 그죠? 일단 답은 그러면 고려 후기 하면은 누가 떠올라야 돼요? 그죠? 고문세족이 떠올라야 되겠지. 답은 1번이에요. 자, 그러면 2번 볼게요. 2번은 조선 후기예요. 덕대라는 애들이 나오는 거. 그죠? 자, 3번. 삼평동호가 발행된 거는 조선 후기예요. 역시 조선 후기고요. 그 다음에 인산담배, 이것도 조선 후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인천 등 개항장을 통해 외국과의 무역이 증가했대. 이거는 강화도 조약 이후죠. 강화도 조약 이후에 그 한반도의 그 경제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답은 1번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또 제가 한 가지를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무엇에 대해서 정리할 거냐면 고문세족에 대해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고문세족 첫 번째, 이들은요 통역관 출신이고요. 또는 응방이라고 하여서 고려시대에 그 몽골에 매를 바치는 관청이 있어요. 여기에 관리 출신이거나 또는 원에 있을 때 이제 왕자님을 모시던 자. 그래서 이 왕자가 돌아와서 다시 고려로 귀국을 해서 왕이 되었을 때 이 왕자를 모시던 사람들이 전부 다 상위 계급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 거죠. 상위 관직들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고문세족이 됩니다. 즉 1번에 대한 내용을 줄여서 얘기하면 원나라 관리와 뭐한 사람들, 친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보통 고문세족이 됩니다. 두 번째요. 이런 고문세족은 비슷한 가문과 결혼을 해요. 즉, 이 고문세족이 최상위 계급이기 때문에
이 최상위층이었기 때문에 상위층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상위층하고만 결혼하려고 했어. 뭐 왕족이라든지 아니면 자기와 같은 귀족하고 결혼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혼인을 해서 그 이제 세를 불려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음서제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요. 그 다음에 주요 관직을 독점하고요. 사실 이거는 이 내용은 요렇기 때문에 요게 가능한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 다시 이 문벌귀족들 중에 이 일부 그 주요한 그런 가문들은 권문세족으로 전환이 돼요. 이런 사람들은 원래부터 주요 관직을 독점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이 음서제를 또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자기 자식, 손자, 대대손손으로 전부 다 뭐예요? 그 주요 관직들을 독점해 나가더라는 거야. 권문세족이. 아시겠죠? 또는 아까 같은 통역관이나 응방 이런 사람들은 이제 원나라의 힘을 빌려서 자기가 상류층으로 올라가죠. 그러면 그 자식과 또는 그의 이제 친척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주요 관직들을 독점할 수 있도록 자신이 힘을 쓰는 것이죠. 뭐 이제 이렇게까지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죠?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 다음에 토지 겸병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토지를 불려나가요. 즉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제 대농장을 경영한다라는 뜻인데 이 토지 겸병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자신의 권력과 부를 이용하여 농민이 소유하는 토지를 빼앗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우리는 토지 겸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애들이 누구냐면 이제 기철을 대표로 하는 친원 세력. 그 다음에 고려 말에 가면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죠? 최영 장군님이죠. 최영 장군도 대표적인 권문세족이에요. 그 다음에 이 기철은 누구의 오빠냐면 기황후의 오빠인데요. 이 기황후는 원황제의 아내예요. 고려인인데 원황제의 아내가 되면서 자신이 이제 황후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뭐 어쨌건 이런 기황후 때문에 기철이 왕보다 더 막강한 파워를 지니면서 왕을 쥐었다 뺐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권문세족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내용입니다. 와우, 정말 대단하군요. 이곳 해인사 장경판전에 대한 내용이죠. 이거는 뭐예요? 8만 대장경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5번 8만 대장경에 대한 내용으로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먼저 금속활자를 통해 제작됐다. 요거는 8만 대장경 자체는 목판인쇄소예요. 목판입니다. 그래서 금속활자로 인해서 제작된 것은 직지심체 요절 또는 상정 고급 예문이에요. 우리에게는 이 직지심체 요절이 더 유명한데, 왜냐하면 얘는 현존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상정고급 예문은 현존하진 않아요. 다만 직지심체보다 더 일찍 나왔다. 그래서 최초예요. 얘는 최초라는 의미로 붙으면 상정고급 예문이고요. 현존하는 최고라고 하면은 직지심체 요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통일신라 때 만들어졌다. 자, 요거는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에 대한 내용이죠. 이거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판 하면은 이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에요. 판은 있는 게 아니고 그 찍힌 거 있죠. 판본이라 하죠. 예, 판본만 지금 남아 있어요. 3번 의천이 각국 불교 서적을 수집하여 만들었다. 이건 여러분들이 알기 좀 어려운 책인데요.
이게 뭐냐면 신편제 종교장 총록이에요. 저기 이것도 외워야 돼요 라면 외우지 마세요. 이게 3번이 답이 아닌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잖아요. 맞죠? 사실. 예. 자, 그다음 조선왕조의 주요 사건의 날짜로 기록한 거. 이거는 조선왕조 실록이 되겠죠. 자, 답은 5번입니다. 그쵸? 자, 보세요. 제가 지금 뭐 이렇게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지만 이 안에서 지금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게 있어요. 3번 같이 어지간하면 이게 나올 법한 내용이 아닌데도 이게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겁내시면 안 돼요. 왜냐, 이 5번 문제 자체가 3점이 걸려있긴 해서 좀 여러분들이 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5번 자체가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1번 좀 제가 좀 답답한 건 뭐냐면, 저도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항상 느끼는 이 답답함이 뭐냐면, 팔만대장경 자체가 목판인 건 정도는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런데 1번이 답이 될 리가 없지, 그지? 통일신라 때 만들어진 건 더더욱 아니죠. 팔만대장경 자체가 고려시대에 만들어졌는데, 맞죠? 자, 3번 대각국사 의천이 불교서적을 아니 팔만대장경 자체가 왜 만들어졌는데요, 그죠? 그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팔만대장경이 만들어진 목적하고는 다른 거예요. 4번 조선왕조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답은 5번이라니까. 이게 목적이에요, 사실. 몽골의 침략을 물리치려는 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몽골의 침략을 부처의 힘으로 물리치려는 염원이 담긴 거예요. 정확한 목적은 이거예요. 몽골의 침략을 무엇으로? 부처님의 힘으로 물리치려는 염원이 담긴 것이 바로 이 팔만대장경과 초조대장경이에요. 팔만대장경과 초조대장경,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초조대장경은 남아있지 않고 팔만대장경만 남아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답답하게 문제 풀지 마시고요. 제가 하는 건 어디까지 해설이니까, 그죠? 다음 주제로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청해진이 나왔어요. 일단 신라죠. 그 다음에 마침 신라가 나왔네. 그럼 신라, 통일신라 시대예요. 그죠? 통일신라 시대. 청해진 누가 만들었죠? 장보고죠. 답 나왔죠. 바로 2번 튀어나왔지. 자, 1번 삼별초, 이거 뭐야? 고려죠. 3번 통신사, 이건 뭐예요? 조선이죠. 이종무 조선이죠. 이순신 조선이죠. 볼 것도 없죠. 그죠? 자, 그러면 이번엔 장보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장보고에 대해서 뭐 많이 알아라는 건 아니지만 이게 하나 설명을 하나 좀 한번 해볼게요. 이제 제가 이제 내신 시험 같은 거 낼 때 한 번씩 생각을 좀 해보는 것이, 장보고를 시험 문제 낸다면 무엇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낼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장보고가 세운 이 청해진의 위치가, 지금 저기 청해진이라고만 돼 있잖아요. 청해진은 현재 완도에 있는 곳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죠? 다음 두 번째, 이 청해진의 역할은 뭐냐면 동북아시아, 즉 중국, 그 다음에 이 당시 신라니까 일단 한반도, 그 다음에 일본, 이걸 우리 동북아시아라고 얘기해요. 해상 무역권을, 아이고 글씨가 날아가네요. 해상 무역권을 뭐 하기 위해서? 장악하기 위한 군대예요. 군대, 사설군대예요. 이거는 국가가 인정해준 사설군대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호족입니다. 호족. 그래서 이 사람 군진 세력으로서 호족으로 성장을 하게 돼요. 이 사람 원래 이름이 궁복이라고 하는데, 이 궁복이라는 사람이, 즉 장보고라는 사람이 당나라에 가서 이제 군인으로 있다가 신라로 돌아와가지고 청해진을 설치해서 거기다가 이제 군진 세력으로서 이제
짱 박은 거예요. 완도에 짱 박히면서 여기 지나가는 애들한테 그 이제 감시를 말이 이제 감시라고 그러지. 사실상 여기 지나가는 애들한테 다 통행세 같은 거 받아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장하게 되는 거죠. 우리 깡패가 따로 없다니까. 9세기 전반 이 장보고의 딸이 왕비가 되지 못했어요. 이것 때문에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 사람이 암살을 당하면서 실패로 끝나는 이런 빨랑은 놈의 새끼로 변해요. 그래서 이 장보고란 사람은 이 굳이 문제로 낸다면은 한 요렇게 4가지 중에서 뭐 문제를 낸다, 여기서 답을 찾으라든지 아니면은 이 4가지를 줘놓고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라고 물어보든지 보통 이런 식으로 출제가 가능합니다. 장보고에 대해선. 그 답은 2번이 되겠고요. 7번 미주친 그들에 대한 설명. 그들이 누군데? 의관과 역관, 그죠? 양만사족이 아니래. 자, 이거는 중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인층. 자, 먼저 사출도를 다스린 거는 고대의 일입니다. 고대 부족장인 애들과 이 부족장이 귀족으로 바뀐 이런 애들을 우리는 이제 고대의 지배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2번 공음전을 지급받았다. 자, 얘네들은 고려의 문벌귀족이죠. 그죠? 3번 얘는 신라의 진골귀족이죠. 그죠? 자, 일단 4번은 아닌데요. 4번 제가 좀 이따가 신량역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신량역처는 조선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자, 신량역처는 간단하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양민인데 천민 같은 일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이게 신량역천이에요. 제가 좀 이따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답은 5번이에요. 그래서 이 7번에서 제가 무엇을 설명할 거냐면 하나는 중인층에 대한 내용, 두 번째는 신량 역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인인데요. 자, 중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중인층이 시험 문제, 그러니까 수능에 나올 정도로 중요한 내용까지는 아니지만 내신으로 했을 때는 한 번씩 낼 법해요. 그래서 이제 100점 방지용으로 내기엔 좀 좋은 문제 중에 하나가 중인입니다. 첫 번째, 왜냐면 우리가 보통 지배층 하면은 양반을 많이 생각하고 피지배층 하면은 양민이잖아요. 그래서 양천제도라고 해가지고 양민과 천민 이제 이렇게만 나와 있는 게 조선의 양천제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인이라는 내용이 생각보다 많이 다뤄지지가 않아요. 우리 역사책에서도. 그래서 이 중인이 문제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많이 걸려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먼저 짚어주고 한번 지나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중인은요, 양반과 양민의 중간층이에요. 그래서 양민보다는 랭크가 위에 있고 양반보다는 넘사벽의 랭크로 이제 밑에 있는 거예요. 알겠죠? 중인과 양반은 넘사벽 수준이고 양민과 중인은 그냥 이제 상위 랭크 수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이런 사람들은요, 역관이 되거나 글씨가 왜 이런지 모르겠네. 의관 같은 그런 이제 전문직으로 나가요. 역관, 의관, 통역관, 의관, 의사,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는 행정실무를 보는 뭐 향리가 된다든지 이제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행정실무를 종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9급 공무원 이제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이 바로 중인계층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중인계층이 중앙직을 맡았을 때는, 또는 지방직을 맡았을 때는 우리의 지금 9급 공무원 같은 그런 이제 좀 실질적인 업무들을 맡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전문적인 기술, 뭐 의사, 뭐 이런 것들 있죠. 뭐 지금처럼 얘기하면 뭐 변호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글 쓰는 사람들도 있고 역사가도 있고요.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전문적인 기술직들이에요. 조선시대 당시에 이제 이런 사람들을 전부 중인들이 다 도맡아서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이제 이제 이러한 직분에 있는 사람들은 세습이 되는 그런 이제 관례도 있었어요. 그래서 향리, 서리, 기술관, 뭐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에서 서얼도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는요, 서자와 얼자를 합친 것이 바로 서얼인데요. 양반집인데 양반집 자식에 평민 엄마가 섞여져 있으면은 서자가 되고요. 노비 엄마가 섞여져 있으면 얼자가 돼요. 아시겠죠? 홍길동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신량역천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신량역천. 신량역천이란 첫 번째 신부는 양민이에요. 그냥 평범한 평민이에요. 평민.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이 양민들이 하는 직업이 뭐냐면 힘들고 천시 맞는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직업에 귀천이 있던 이 시기에 있어서 천시 맞는 직업이랄 것 같으면 뭐 공인, 즉 이제 상공업자라든지 또는 상인들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직분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보직이라고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수군에 종사하는 사람, 뭐 포졸 이런 사람들, 뭐 조졸이라든지 뭐 봉수군이라든지, 그러니까 봉화대를 지키는 사람들이 이제 봉수군이라 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거의 뭐 막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몇 교대씩으로 막 근무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최하위에서 이제 근무하고 있고, 여러분들 같아도 이 매일마다 그 교대 근무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진 않잖아. 그죠? 그리고 일도 굉장히 빡시고, 그죠? 이런 사람들이 신부는 양민인데 천한 직책을 가지고 있다,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해서 신량역천이라고 부릅니다. 자, 8번입니다. 자, 조선의 9대 국왕이에요.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선, 예성이죠. 그죠? 성종이 되겠죠. 그죠? 국조 오일이 간행하고요. 홍문관 두었죠. 이건 100% 누구예요? 성종이죠. 근데 빼도 박도 못해. 이게 없네요. 동국통감 편전하게 했다 그랬는데 이것도 사실 성종 때 만들어졌는데, 성종하면 가장 빼도 박도 못하게 뭐가 나와야 되냐면 경국대전 완성이죠. 그죠? 만약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 성종인지 알았다면 여러분들은 이 8번 문제 너무 쉽게 푸셨을 거고요. 그 정도로 공부를 많이 했다는 뜻이고요. 요걸 통해서 봤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래도 성종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 학습하고 계신 분들이고요. 만약에 이게 뭔지도 모르고 아까 같이 대정, 태세 문제 이걸 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8번 문제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 왕의 순서로만 가지고 봤을 때는 이게 성종인지 아는데 성종이 업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신다는 뜻으로밖에 제가 해석이 안 돼요. 이런 경우에는. 자, 그러면 일단 답은 5번이죠. 그죠? 자, 5번 하면서 먼저 그럼 오답부터 볼까요? 자, 공신들에게 어쩌고저쩌고. 자, 이거는 뭐예요? 태조죠. 역분전 지급한 건 태조고요. 이거 2017년도 수능에 나왔었죠. 그죠? 그 다음에 장룡경 설치한 건 누구죠? 조선의 정조죠. 그죠? 그 다음에 구조호석영, 이거는 통일신라죠. 그죠? 그 다음에 박람회 폐단 줄이고 대동법 시행한 건 언제죠? 역시 조선의 광해군이죠. 그죠? 자, 그래 답은 5번인데, 자, 그럼 조선 성종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제가 일부러 앞에 조선이라고 쓰는 이유가 있어요. 그죠? 성종이 고려에도 있고 조선에도 있어서 그래요. 자, 성종은요, 통치체제를 정비했는데, 사실 통치체제 정비라는 말은 좀 그렇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완성이라고 봐야 돼요. 이때 조선의 통치체제 자체가 전부 완성이 됩니다. 어떻게 완성이 되느냐? 유교적 통치체제가 확립이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종법 이런 내용들이 다 여기서 이때 나와요. 두 번째, 경국대전을 완성을 해요. 세 번째, 사림을 드리는데요. 사림을 왜 드리냐면 훈구 세력이라고 해서 이 조선의 건국 세력들이 얘기하거든요. 조선의 건국 세력들이 어마어마한 그 특권을 누리면서 살다가 세조 때, 특히 언제냐? 세조 때 계유정난을 일으킬 때 도움을 준 사람들이 이 훈구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훈구파들이 세조를 통해서 더 많은 특권을 누리게 되었거든요. 이것이 왕권의 견제가 아니라 간섭하는 수준까지 가니까 이 성종 때 와가지고는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신이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이제 매번 가로막히고 이래가지고 자기의 편 또는 이러한 훈구를 견제해줄 사람을 찾다 보니까 어떤 애들을 들이게 되냐, 바로 사림을 들이게 되는 거예요. 지방에서 이제 글 공부하던 선비들을 이제 올려다가 인재로 써먹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사림들인데, 이 당시에 들어온 사림이 누구냐면 김종직이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김종직 외에 경상도에 있는 사림들을 데려다 써요. 너 내일 좀 도와줘라 하면서 김종직과 친구들이 이렇게 마구마구 올라와요. 4번, 그 다음에 세조가 폐지했던 집현전을 부활시키고 싶은데 집현전의 이름을 쓰면 안 되니까, 자기 조상이 했던 일인데 그거를 이제 정면으로 이렇게 뒤집는 거잖아요. 그건 또 좀 그렇고 해서 이름을 홍문관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부활을 시켜요. 그래서 이 홍문관을 설치한 다음에 없어졌던 경연을 다시 하도록 해요. 자, 그래서 성종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잠깐 그 영상을 좀 끊고 다음 문제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